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가 표면 거칠기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해놨죠. 그래서 KS 규격의 이제 사이즈를 참고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를 한 세트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요 간략 기호죠. W, X, Y, Z가 어떻게 사용된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PDF 파일을 하나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 표면 거칠기라는 것들은 이제 실무 같은 데 가면은 실무에서 좀 특수한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약간 역전되는 형태의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보진 않고, 우리가 이제 자격시험에서는 그런 특수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저게 이제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좀 말아주셨으면 해요. 또 주석이 계속 나오네요. 주석이 안 보이게 필터를 좀 끌게요. 그리고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치수기입까지 한 이 형태에다가 붙여줄 건데, 어디 보자. 일단은 뭐 표면 거칠기라는 건 모든 면에 다 있다고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주물이다 보니까 주물면이 가장 많을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이제 요 구성표에서 요 앞으로 빼준다. 그래야지 이제 그 기호를 안 붙여주고, 그래야지 기호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면이 좀 더 깔끔해지고 심플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로가 있고 가로 밖에 있는 애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요 부품 근처로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고, 지금 요거 1번 맞으니까 1번 요건 고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 숫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줄까요? 요 정도까지 당겨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주물이니까 얘가 처음에 나올 거다. 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로 밖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는 이제 얘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조그만 기호를 이제 붙여줄 건데, 어디까지 붙여줄 거냐? W를 붙여줄 거냐? 만약에 W가 한 개도 안 붙는다라 그러면 W가 빠지는 겁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W가 있는데 요 도면 안에 W 표면 거칠 기호가 한 개도 없어. 그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여기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W가 하나도 없고 X가 바로 쓰인다 그러면 W 없이 바로 X가 나오면 돼요. 그런 식이니까 그거 이제 주의해서 해라. W가 왠지 대문자 같죠? 소문자로 써야 돼요, 항상. 왜 대문자로 했지? 이거 수정할게요. 제가 왜 대문자로 했을까요? 소문자로. 여기 대문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W, X, Y, Z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대략적으로 보고 이제 이게 W냐, X냐, Y냐, Z냐 어디까지 쓸 거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나씩 붙여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엔 이거 갖다 놓고 여기다 다 붙여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안 쓴 애를 빼면 돼요. 근데 이 도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부터 감이 와요. 얘 어디까지 쓸 거다. 기본적으로 여기 W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X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Y,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조립품을 보면 감이 오거든요.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Z인데 Z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1번 부품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품이 붙는다라는 전제 조건, 아니면 1번 부품이 다른 물건을 때린다, 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만 Z까지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 있을 애가 아니죠. 얘는 얘에 붙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스틸이고 고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Z까지 나올 일은 없다. 일단은 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를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어디까지 쓸지 판단을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다 붙여보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안 붙여봐도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야. 그 바운더리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기본적인 그 주물,
에서 이제 가공이 되는 부분, 어디가 가공이 된다, 어디가 가공이 되지 않는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면 하나씩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면 하나씩 보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면 하나씩 다 짚어가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어느 면은 내가 안 짚어도 되라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는 바닥부터 볼게요. 바닥을 볼 때 이제 바닥에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죠. 어쨌든 요 면이든 같은 면입니다. 그러면은 표면거칠 기호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입니다. 양쪽에 다 붙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군데만 붙여주는데 일단 요 바닥면 가공이 되느냐 일단은 모서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보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설명한 것 중에 직각으로 돼 있으면 이면에 가공이 되든 아니면 이면에 가공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물론 두 면 다 가공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이면 같은 경우는 여기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물에서 필렛과 연결되어 있는 면, 저렇게 접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면은 가공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필렛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필렛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요 윗면까지 가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렇게 필렛 있는 부분을 가공으로 만들진 않는다. 저렇게 커다란 필렛, 주물의 반경인 R3 정도 되는 이런 커다란 거를 일반적으로는 물론 가공에서 저 R3 이상 되는 가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주물이니까 이면은 가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면은 우선적으로 가공이 돼야 된다. 무조건. 그렇죠? 요면은 무조건 가공이 들어간다예요. 요렇게 하나 판단할 수 있고 이면에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공차.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차냐? 여기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 공차입니다. 그러면 이 공차 거리를 맞추려면 얘가 주물면이면 이 공차 거리를 못 맞춥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가 주물면이면 이 주물면을 기준으로 여기 뚫리는 구멍에 공차를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구멍의 중심이 요 원의 중심하고 바깥에 있는 요 원기둥의 중심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안 맞게 되면 뭐가 된다? 여기 이제 커버가 붙는데 커버가 뭐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단이져 있는다든가 쏠려서 부착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단이지게 쏠려서 부착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가공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얘 가공 바닥이 먼저 가공되면 안 됩니다. 구멍이 먼저 가공돼야 돼요. 구멍을 요 바깥에 있는 원기둥의 중심을 찾아가지고 센터를 마킹해서 그 센터를 기준으로 구멍을 먼저 뚫고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요 높이가 84에 이 공차가 나오도록 이 바닥면을 나중에 가공해야 돼요. 저 공차를 맞춘다라는 개념은.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기준이에요. 가공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거 나중에 기아공차 들 때 보면 데이텀 바닥에 이렇게 넣을 텐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 이렇게 넣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품의 기준이 여기다. 이거는 조립상 데이텀이에요. 조립상의 기준이에요. 가공상의 기준은 요 구멍입니다. 얘가 첫 번째 데이텀. 나중에 이제 기아공차 나올 때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무조건 저 치수 공차를 보면은 가공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주물의 공차로는 절대 이건 못 맞춘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수적으로 봐도 이 바닥면은 설사 여기가 필렛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면이 가공이 되는 면이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가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치수적으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용도적으로죠. 이 바닥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이 물건을 내려놓는 기준이잖아요. 즉 얘가 지금 우리 조립도 상에는 바닥 밑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아무거랑 어디랑 닿는 면이 아니야. 닿는 면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얘가 설치되려면 어딘가 얘가 설치될 위치가 있고 그 바닥에 얘가 이렇게 얹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여기는 다른 물건과 조립돼서 닿는 면이다. 닿는 면이다. 이렇게 봐야죠. 닿는 면이니까 닿는 면을 주물 표면 그대로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게 딱 조립돼서 닿아야 되는 면이니까 그 면이 평평하게 잘 나와줘야 되니까 주물로 하면 평평하게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저기는 무조건 가공이 들어가 된다. 그래서 치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형태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게 기구적으로 설치되는 그 조립 시퀀스를 봐도 그렇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 바닥면은 가공을 해야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은 주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공은 해야 된다고 이 바닥면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면 거칠기 기호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게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우리가 간략 기호를 쓴다 그랬잖아요. 시험 때는 간략 기호. 간략 기호니까 그럼 저게 W냐, X냐, Y냐, Z냐 이거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을 판단하는 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바닥에 얹혀져요. 어딘가 이제 얘가 설치할 위치가 있으면 설치할 위치에 이렇게 안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안착이 딱 되고 나서 요쪽에 뭐가 뚫려 있어요. 볼트 구멍이 뚫려 있죠. 나사 제가 이거를 여유구멍이라고 그랬죠. 여유구멍. 나사 여유구멍 뚫려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하부에 고정해야 될 곳에 뭐가 나 있어요? 탭이 나 있고 나사가 나 있고 앞나사가 나 있고 앞나사가 나 있고 이제 여기로 볼트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네 군데를 체결하죠. 이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저 반대편에도 있고 네 군데를 체결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 조립품 자체를 고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제 닫고 나서 볼트를 체결을 하고 나면 이 면은 마찰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볼트로 위치를 딱 고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용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렸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접촉이 되고 조립 시 다른 값 접촉을 하는 면인데 단 조립이 완료된 이후 두 부품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면. 그러면 뭐다? X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은 이제 X로 가공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Y도 조립 후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대 부품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기미를 요구하는 면일 때는 Y를 쓸 수 있습니다. 요 바닥에 얘가 얹어지는 데가 선생님 고무판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상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이제 이거를 어떤 강사님들은 이제 억지를 부리는 학생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일반적인 판단 개념이 이제 약간 좀 자유롭다? 좀 좋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얘가 고무판 위에 얹어진다라는 건 너무 억지죠. 일단 여기는 얘가 이 물체를 설치를 하는데 불안정한 고무판 위에 얹어준다라고 굳이 그렇게 악조건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하게 같다. 일반적인 제품의 설치는 안정적인 딱딱한 고정면에 설치를 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 상황, 물론 얘가 고무판에 얹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품만 가지고는 얘가 고무판 위에 얹어질지 그냥 딱딱한 부분에 얹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설치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나는 얘를 고무판에 얹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미를 요구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고무가 얹어지더라도 조립하고 나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고무의 내구성을 위해서 저 면에 Y까지 가공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어차피 저 바닥면은 그냥 고정면이에요. 고정면. 역할적으로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뭐 기미를 요구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뭐다? X로 가공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X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붙여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X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바닥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제 잘못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실수.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면인데, 바닥면을 할 때는 이제 부착을 할 때는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여기다. 여기. 요 면에다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면에서 연장된 치수 보조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건 뭐예요? 방향이죠. 이거는 제가 제도 이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요 면이잖아요. 요 면. 요게 이제 우리가 표면을 지정을 하는 거니까, 표면이라고 하면 요 표면의 위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는 표면 속이고, 안쪽. 그러니까 표면 겉을 우리가 겉에 있는 표면의 거칠기를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걸 표면 속으로 기호를 이렇게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 이거 채점을 해보면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붙여놓고 선생님 아니 필요한 면에다가 지시를 했잖아요. 왜 틀렸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향성을 분명히 따져야 돼요. 이거는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그 부분을 제도 이론 쪽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조건 표면 바깥쪽으로 기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강사님들은 이게 이제 가공 날이다. 그럼 날이 들어오는 방향. 요 끝이 날 끝이니까 날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 가공 날의 방향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하나의 판단의 이제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부착을 하는 방향은 잘못했지만 위치적으로는 이면을 지정을 할 때 이면 표면에 있는 외형선에다 붙여줘도 되고, 요것처럼 외형선에서 빠져나온 치수 보조선에 붙여줘도 되고, 둘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치수 보조선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형선 쪽에 붙여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외형선에 붙여주는 경우는 이 치수 보조선에 얘를 붙여줄 여유 공간이 없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외형선을 붙여줍니다. 어쨌든 이제 방향이 틀리니까 이제 거꾸로 돼 있는 얘를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요 바깥쪽에다, 저는 이제 좀 독특한 게 요 끝에다 딱 붙여줘요. 근데 요 끝에다 붙여주시면 안 되고, 화살 요거 일치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안으로 좀 들여주는데,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저는 한 대략적으로 5mm 정도 이렇게 들여주거든요.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뭔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탁탁탁 찍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걸 복사로 갖고 왔다라고 하면,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주는데, 그냥 붙여주면 오스냅 때문에 이렇게 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스냅 때문에 탁탁 튀어요. 그러면은 저 오스냅의 영향을 좀 안 받으면서 여기에 딱 붙여주려면, 자동 오스냅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여기서 이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면 근처점. 근데 저는 근처점 저렇게 입력을 안 하고 키보드로 NEA가 근처점의 약자예요. 엔터 친 다음에 여기서 이 적절한 위치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하나 탁 찍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게 여기에 배치돼도 되고, 이 치수 보조선 상에서는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요 안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요 안쪽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하나 붙어야 될 게 더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안쪽으로 배치할 거고. 그럼 선생님 여기다만 가능한가요? 여기다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데가 여기니까. 선생님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여기다 해도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제 가장 바닥면이니까 저는 이제 전체 높이가 나와 있는 쪽에 기입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일 뿐이지, 이걸 여기다 붙였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면을 지칭한 거니까,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표면 거칠기 하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이제 붙이는 어떤 게 들어간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붙여준다? 요것만 알면 되는데, 전 이제 이거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뭘 한 가지를 더 할 거냐면, 여기 이제 가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공. 요 바닥을 이제 X 등급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가 X 정도 되는 등급,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산술 평균 거칠기 값으로 이제 3.2 정도? 그 정도의 값으로 이제 거칠 값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가공을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닥을 가공을 하면 얘가 주물이라 그랬잖아요. 얘 주물 원형은 어떻게 생겼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바닥을 내가 어느 정도 깎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실제 주물로 이 형태를 만들 때는 얘가 좀 더 두꺼워야 돼. 이제 주물 원형이라 그러거든요, 원형. 그러니까 주물을 만들려면 주물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을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설계해준 이도면 요 형태 그대로 틀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저건 가공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줘가지고 주물 원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자격을 따신 이후에 취직을 했을 때 내가 주물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기계 쪽 회사 들어가는데 주물 원형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같이 할 게 뭐냐면, 이 주물 원형은 어떻게 도면이 되는가. 이제 주물 원형에 관련된 이런 도면, 중간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면은 완성도예요, 완성도. 저 부품이 완성됐을 때의 치수를 표현해준 도면이고, 최종 도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구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완성도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주물 틀이 필요하니까 이제 주물 원형의 도면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 작성하느냐? 그건 주물 회사에 있는 그 담당자가, 주물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이런 걸 공정도라고 해요. 중간 공정도.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일단 복사를 할 겁니다. 치수계에 돼 있는 걸. 하나를. 요 밑에 있는 걸 좀 벌려놓을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참고적으로 쓰려고 해놨는데, 복사를 할게요.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물 원형을 판단을 하려면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가공의 여유를 주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려면은 주물 공차를 봐야 돼요. 주물 공차. 이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 때 못해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 때 이제 주물에 대한 공차, KSB 0250 다시 CT 이제 11이다 라고 돼 있는데, CT는 제가 캐스트 톨러런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KSB 0250에서 주조공차 등급 CT에서 11등급. 우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제 11등급으로 돼 있어요. 11등급의 이제 공차를 참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주물 공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이론을 설명을 할 때, KSB 0250 주물에 대한 치수 공차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 이제 두께 9mm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캐스트 톨러런스 11mm를 쓰기로 했으면 이 두께는 얇은 두께잖아요. 얇은 두께의 경우, 얇은 두께는 이제 밑에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살두께라 그래요. 살두께에 대해서는 CT16을 15를 지시한 주조품의 살두께에 대해서는 CT16을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1에서 15등급, 우린 11등급이니까 살두께에 대해서는 한 등급 큰 공차.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 CT 11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 9mm에 대해서는 CT 12를 봐야 돼요. 그래서 9mm에 CT 10이니까 10mm 이하 제일 위에 칸이고, 여기서 10이면 4.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4.2라고 하면은 4.2를 반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2.1이죠. 2.1이 한쪽 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 2.1, 한쪽 면에 2.1. 제가 얘기했지만 그 주조에 대한 공차는 무조건 두께에 대한 공차입니다. 주조품이 생성되는 두께에 대한 공차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차가 2.1인데 2.1이 이게 설계상의 9mm잖아요. 그러면 2.1의 절반으로 위아래.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제 옵셋으로 하면 옵셋 작은 따옴표 CAL 자 2.1 나누기 2 해서 이게 위아래 공차가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바닥면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도면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주물 원형 틀을 만들었다. 틀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옵셋 이렇게 이제 주물에서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차가 나면은 가공 여유가 얼마만큼 있냐면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의 가공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1mm 넘게 가공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운이 나빠가지고 주물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이 두께로 완성이 됐어요. 이 두께로. 그러면은 치수가 모자라요. 가공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치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공해가지고 이 치수가 나오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공이 된 상태니까 이 절반의 공차가 2.1이잖아요. 옵셋 2.1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주물을 이제 이 두께로 만들었을 때 주물 원형을 만들었을 이 두께로 만들진 않겠죠. 이 두께가 아니라 이제 공차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제 주물 원형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절반인 옵셋 작은 따옴표 CAL 2.1 나누기 2 요거 실제로 이제 설계상의 주물 원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차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쵸 2.1 공차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주물 원형 두께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물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공 때릴 수 있죠. 그쵸? 두께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딱 내 설계 치수에 맞춰서 주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 상태로 됐다. 그럼 이면을 가공을 못해요. 근데 가공을 못했는데 치수는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주물 표면은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죠. 오돌두돌하고 표면 거칠기가 되게 거칠어요. 즉 여기서 표면 거칠기가 X가 나와야 되는데 주물의 표면은 저 X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끝에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물이 제대로 타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뾰족하게 주물은 절대 이렇게 뾰족하게 못 나와요.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예요. 어디는 뾰족하게 나오고 어디는 뾰족하게 못 나오고 막 우들두들 막 그렇게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날려줘야 돼요. 직각이 나오려면. 깎아서 날려줘야 되는데 깎아서 날려주는 순간 뭐예요? 이 치수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깎지를 못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가공 여유를 더해줘야 됩니다. 가공 여유는 어딨냐면 나중에 이제 요 KSB 0250 부속서에 가면은 요구하는 절삭 여유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표가 있고 여기서 또 뭐 등급별로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A, B, C, D에 대한 내용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위표에서 A, B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즉 이제 요 요 가로 붙어 있는 이제 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가공 절삭 여유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은 뭐냐면 절삭 가공이 된 이후 여기 보면은 절삭 가공 후의 주조품의 최대 치수다라고 했는데 절삭 가공된 건 이제 여기 가공된 상태 그리고 여기는 주물인 상태 그래서 9mm 두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치수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9mm면 여기서 0에서부터 40 사이고 그럼 이제 첫째 줄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등급을 C등급을 할 거냐 그러면 가공 여유를 0.2mm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 0.2 옵셋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물의 오차이에서 이렇게 나오든 최소한 0.2mm 정도의 절삭 여유는 같게 주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 기준으로 이제 주물의 원형의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되는 거예요. 그 공차 절반 값의 중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주물 원형을 설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지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3.25. 자, 여기는 요게 9mm였던가요, 여기가? 9mm. 요거는 제가 가상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원래 설계상의 원 위치는 가상선으로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최소 0.2mm의 절삭 여유를 가진 주물 완성품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분 이제 절삭이 가공이 되는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그때 이제 적용을 해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일단 얘는 빼버리고 여기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는 스트레치로 잡아 늘릴게요. 잡아 늘리고 얘는 똑같이 표현해 줄게요. 가상선으로. 그래서 요 13.25는 요 위쪽도 이제 나중에 가공이 될 거니까 보면 안 되고, 실제 이제 여기 두께는 10.25의 두께, 원래 9mm였잖아요. 10.25의 두께가 되도록 일단은 주물 원형에 설계가 돼야 된다. 이게 10.25니까 아마 이게 실제 설계할 때는 이게 0.25까지 가면 소점 두째짜리 가면 안 좋아해서 아마 더 여유를 더 줘가지고 10.3 정도로 아마 주물 원형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 저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X 가공이 들어갔고, 측면은 이제 어차피 이면은 주물 그대로 쓰는 면이고, 거기에 접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모든 면. 그쵸? 이 모든 면들은 전부 다 그냥 주물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볼 필요 없겠죠? 쭉 주물면인데, 주물면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뭐냐? 여기서 요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여긴 주물면일 거예요. 접하게. 근데 여기가 직각으로 이렇게 까였다. 그렇다면 이 면이 주물면이니 직각으로 된 이 면은 뭐다? 가공. 그렇죠? 가공이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면은 무조건 가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치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치수적으로는 그냥 10이 이렇게 일반공차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공차로 돼 있을 때는 저게 주물면인지 가공면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치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면이 주물면일 수도 있고 가공면일 수도 있다. 일반공차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치수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조립 기준으로 봤을 때. 조립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요 윗면이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여기에 이제 볼트 머리가 이렇게 딱 눌러주는 면이죠. 그쵸? 볼트 머리가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줄 거예요. 그쵸? 볼트 머리가 꽉 눌러줘가지고 얘를 고정시켜주는, 누름면이다. 누름면인데, 어찌됐든 이제 가공은 무조건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역할이 뭐냐? 볼트 머리하고 닿다. 닿다.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이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 X다. 왜? 다른 물건하고 닿는 면이니까. 실제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이고 이제 학생한테 실습을 시켜보면 이것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틀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뭐냐면 특히 처음에 그리는 학생들이 꼭 여기다가 이렇게 X를 해요. 야, 그러면 이제 왜 X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여기 볼트 머리가 딱 닿아요. 다른 부품하고 닿잖아요. 닿는 면이 이제 조립되는 면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드릴 때 분명히 이 조립품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요 카운터보호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카운터보호 요거 카운터보호 꼭 요 면에다가 전부 다 뭘 해놓는다? X를 해놓는다. 근데 아니다. 그냥 여기는 역할적으로 닿기는 닿는데 그 닿는 면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누르는 역할만 해주면 돼.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역할만 해주는 면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저 면이 면이 곱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W 가공만 해도 표면의 거칠기가 좀 거칠은 정도일 뿐이지, 그게 사람이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야, 얘 너무 우둘두둘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면은 아니다. 사용하지 못할 면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트가 눌러주는 좌면, 볼트 머리 좌면이라고 하는데, 볼트 머리도 솔직히 빼요. 볼트 좌면이라고 하는데, 볼트 좌면 같은 경우는
굳이 X까지 하는 건 오버예요. 이거 X로 하면 더 면이 고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더 좋게 내 용도보다 더 좋게 했다라는 건 그만큼 돈을 더 비싸게 주고 만들었다라는 거잖아. 나는 비싼 부품을 만들었다. 고객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용도 이상의 성능을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싼 가격에 팔면 상관없는데 비싸게 팔 거 아니야. 왜? 내가 비싸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럼 고객이 싫어하겠죠. 여기 얘가 굳이 이거에 그 가격에까지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W가 들어가야 됩니다. W. 자, 그러면 W가 들어가야 되니까 W를 하나 갖고 와서 붙여주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특기대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서 5mm. 요렇게 이제 옮겨주는 거는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여기다 다이렉트로 붙여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W로. 그래서 요 면은 W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모든 면들은 다 이제 가공이 안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상에 안 나오는 부분에 가공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9. 요 면이에요. 요 면이면은 이제 이거는 저 9mm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물 원형을 생각을 하면 주물 원형은 여기가 구멍이 주물 원형은 9파이 정도의 구멍이다라 그러면 아예 구멍을 안 뚫어요. 안 뚫려 있어요. H 할까요? 원래 이게 저 구멍이 없어가지고 해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처음에 주물을 만들 때 저 9파이 정도 저 작은 구멍을 주물로 할 때 구멍이 뚫리는 곳에 주물 형태에서 살짝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9파이 정도 저렇게 작은 직경은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메워진 채로 주물을 만들어요. 이 다음에 뭘 하느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거죠. 9파이짜리 드릴 갖고 와가지고 구멍 뚫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구멍의 용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위에 이제 볼트가 얹어질 거고, 볼트가 이제 들어가고 뚫고 나오겠죠. 여기 뚫고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앞나사에 볼트가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볼트가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9파이라 그러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들어가는 볼트는 얼마짜리일 거예요? M9? 아니죠. M9라는 나사 안 쓰죠, 일반적으로. 물론 M9라는 나사가 없지는 않아요. M9라는 나사가 있는데, M9를 쓸 거면 저희가 9파이면 안 되지. 나사 여유라는 거는 항상 그 나사의 직경보다 최소한 이제 10분의 1만큼은 더 커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9파이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나사는 뭐다? M8이다. 즉 볼트하고 닿는 면이 아니에요. 이면 볼트하고 닿는 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공을 하는데 구멍을 내야 되니까는 어차피 구멍을 낸다는 게 절삭 가공이잖아요. 절삭 가공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도 아니고 뭐 특별한 용도가 있는 면은 아니야. 면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예요? W죠. 그럼 이제 여기다 W를 붙여주는데 어느 면에다 붙여줄 거냐? 이 면에다 붙여줄 거냐? 아니면은 이 면에다 붙여줄 거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 양면에다 꼭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이 면도 있고 이 면도 있는데 두 면 다 붙여야죠. 이 그림상으로 여기 그림상으로는 면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 면이 다른 면이 아니죠. 한 면이에요. 왜? 원형인 원통면이잖아요. 즉 이면 이퀄 이면이야. 같은 면이야 두 면이. 그런데 꼭 여기다가 양쪽에다 다 붙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굳이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붙이고 이제 요 공간 모자라니까 잠깐 늘릴게요. 자, 저기 좀 늘려주고
반대쪽으로 된 거. 꼭 요렇게 붙여주라고 했어요. 요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입니다. 감점. 이건 감점이에요. 왜냐면 중복 치수잖아. 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둘 다 이렇게 저렇게 해놔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면인데. 근데 치수 기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복 치수 기입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것도 중복 치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지정을 했는데 왜 또 지정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붙이는데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W 이렇게 된 거 써야 되는데 꼭 얘를 가지고 90도 돌려가지고 18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틀렸죠. 예, 이거 문자 방향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자 방향이 제대로 되려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 면에다가 붙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요 위쪽으로 W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쓰는 게 좋지. 꼭 얘를 안 쓰고 꼭 얘가 W가 뒤집어져 있는 애를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눈이 편안한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 거칠 기호의 위쪽과 글자의 위쪽이 일치하는 형태가 눈에 편해요. 보기가 시인성이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절대 이제 이 두 면에 모두 다 붙여주지 말아라. 원통일 때는 그거는 하나의 면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면. 그래서 이제 한쪽에만 붙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요 표면 거치를 기호하고 싸우는 애가 있어요. 뭐냐? 이 치수 보조선. 이거를 이대로 그냥 두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싸우게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싸우게 냅두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해. 치수 표면 거칠 기호. 얘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CAD에서 보니까 선생님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얘도 선에 굵기가 있고 얘도 선에 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W라는 글자가 얘하고 겹쳐요. 이 선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저 W라는 기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누구냐? 치수 보조선이니까 치수 보조선을 끊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치수 보조선을 끊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 실제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선을 이제 못 끊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익스플로드 X로 치수를 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되게. 화살표 다 따로 되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 야 브레이크로 여기 수정해서 브레이크로 대략 여기서 이 정도 오게 이렇게 딱 끊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본다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시험적으로 본다면 그 강사님이 가르쳐주신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 단순히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시험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의 논리, 감점이 된다 안 된다의 논리를 따졌을 때예요. 왜냐하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CAD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도면의 표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맞으면 네가 어떤 수를 써서 표현을 맞췄든 간에 표현이 올바르면 난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채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치수값이 잘못되지 않았고 올바르게 표현이 됐어. 유관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감점할 소지가 없는데 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지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작업 방식, 치수를 깨는 작업 방식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면
실무에 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실무에서는 치수 깨는 거 웬만하면 금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진짜 치수를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마지못하는 마지노선을 넘어가야지만 치수를 깨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치수를 깬다,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강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잘못 가르치는 게,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강사도 이런 경우에 CAD의 기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강사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도 몰라. 모르는데 왜 수업하고 있어.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저는 치수를 깨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절대 치수 깨시면 안 돼요. 자, 익스플로드 취소했고요. 치수 다시 묶였습니다. 자, 이럴 때는 딤브레이크 쓰시면 돼요. 딤브레이크. 치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딤브레이크죠. 딤브레이크 쓰는데 D-I-M-B-R-E-A-K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끊어줘야 되는 치수 보조선이 이 선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습관적으로 이제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터를 땅 쳐요. 그러면은 여기가 끊기긴 끊겨요. 끊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수선하고 겹치는데도 끊겨요. 이게 오토거든요. 엔터 치면 뭐냐면 딤브레이크에서 오토예요. 오토 자동. 그러면 내가 선택한 치수선에 다 있는 모든 선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끊어져요.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겹칠 때는 끊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컨트롤 Z. 자, 다시 dim BREAK.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옵션에 보면은 수동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 그럼 이제 M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치수선 끊을 때 브레이크 할 때처럼 뭘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 점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5스냅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근처점 NEA 해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NEA 해가지고 어디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를 치수를 끊어줘요. 이 치수를 끊어줬는데 치수가 분해되어 있는 거냐? 아니에요. 얘는 분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끝점을 잡아가지고 옮겨주면은 치수 값이 바뀌면서 끊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도면을 수정을 할 때 이 치수 값이 같이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다시 안 해줘도 되는데, 아까처럼 내가 치수를 브레이크로 아예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 상태에서는 치수 값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 분량을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량을 낼 확률이 높은 짓을 벌이지 말란 얘기야. 왜냐면 실무에서는 분량이 되게 중요해요. 네가 도면 분량 내는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쓴다고. 근데 저렇게 내가 분량 낼 만한 치수기입 요소를 만들어 놓는 거는 실무에서는 되게 미친 짓이야. 네, 이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딤브레이크를 끊어주는데 이렇게 끊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저거 말고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저거 말고. 저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점 찍고 해야 되잖아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DIM BREAK 딤브레이크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 해주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 국자 모양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요소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딱딱 그냥 선택하는 순간 끝나죠.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객체를 선택한 거를 이제 오브젝트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객체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만 끊어져요. 적절히 이렇게 끊어주는데 이 끊어주는 간격, 이 간격도 설정이 있어요. 어느 설정이 있냐? 치수 설정이 있어요. DIM D 치고 엔터 치면 DIM이래. D 치고 엔터 치면 ISO-25에 수정에 가면 제가 이제 치수 설정 설명할 때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게 어디 있냐면 선에서 선이 아니구나.
기요미 화살표. 기요미 화살표에 보면은 여기 보면 치수 끊기. 그래서 여기 2.5가 있죠. 저게 아마 이게 2.5는 제가 바꾼 걸 거예요. 저게 대략적으로 3.75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너무 넓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한 2.5 정도 뭐 이렇게 줄여준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이거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CAD 기본 디폴트 상태의 값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이제 그게 좀 넓다라고 하면 좀 줄여서 쓴다든가 아니면 그게 좀 좁다라고 하면 약간 넓혀서 쓴다든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력된 값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이거를 한 1점 몇으로 바꿨고요. 1.2 지금 화면 상태가 끊어진 상태 이렇게 보이시죠? 확인, 닫기, 예, 줄어들죠. 이렇게 끊어지죠. 끊어지는 이제 중간에 선이 살아났죠. 글자하고 요 선 사이에 요 공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 치수 설정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조정. 자, 다시. 저는 이제 2.5 정도. 확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은 이제 저 치수 설정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딤 브레이크를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저 설정은 이제 자기만의 값을 갖고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치수 설정할 때 잡아 주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끊어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기입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기입할 수 있냐? 자, 요 치수를 뒤에다 제가 공간을 좀 살짝 만들어 줄게요. 치수 문자 위치로 옮겨가지고 뒤에다가 살짝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저라면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수값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얘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안 끊어져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구멍에 대한 이제 구멍의 표면에 대한 이제 표면 거치기를 기입을 할 때는 이렇게 그 구멍의 직경 치수를 지시하는 치수값 뒤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죠. 여기다 붙여줄 거냐, 붙여주고 딤 브레이크를 할 거냐. 근데 딤 브레이크 안 하는 쪽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붙이면은 모든 치수에다가 다 요 치수값 뒤에다 붙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얘를 우겨 넣기가 좀 힘들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충분히 이제 이런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기호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치수값 뒤에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유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요렇게 충분히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수값 뒤에다 붙여서 기입을 해놓고는 선생님 맞잖아요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요렇게 치수값 뒤에 붙이는 경우는 이제 내가 표면 거칠기를 지시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공간이 너무 좁다 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때만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쓰는 거지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표면 거칠기 지시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약속돼 있는 상황에서만 저게 인지가 가능하지 아무 때나 쓰면은 애매해요. 왜냐면 치수값 뒤에 붙이면은 이 X를 치수값 뒤에 못 붙이는 게 얘는 요 면만이잖아요. 치수값 뒤에 붙이면 뭐냐면 이 면도 그렇고 요 중심선도 그렇다. 이런 의미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치수가 지칭하고 있는 게 두 면이잖아요. 이 면과 이 면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다 붙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W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안 뚫려서 줌을 원형 만든다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공을 한다 그러면 줌을 원형의 두께가 이제 요 높이가 여기가 아니겠죠. 왜냐면 가공을 쳐가지고 이 높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원래 높이를 봐야 돼요. 원래 높이. 원래 높이가 지금 얘가 아니죠. 얘는 이제 밑에 가공 여유를 포함하고 나온 이제 주물의 두께가 요거고, 원래 두께는 12mm입니다. 12mm. 요 위에 있는 설계상의 두께는 12mm. 그쵸? 12mm. 그러면은 저 12mm를 봐야 되는데, 얘도 두께가 이제 두껍진 않고 얇으니까, 이제 캐스트 공차를 봤을 때 11급이 아닌 12급을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께가 12라고 했으니까 요번에는 요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이 되겠네요. 10보다 크니까. 자, 10이면 4.4입니다. 4.4. 그러면 4.4의 절반이 이제 위쪽으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옵셋 2.2고 2.2에 또 절반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2 절반이니까 1.1이네. 1.1 해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요렇게 공차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공차가 다 적용되고도 뭐가 남아야 돼요? 가공 여유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가공 여유 쪽을 보면, 절승 여유 쪽을 보면, 어쨌든 얘는 첫 번째 줄 똑같이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C급 봤으니까 얘는 이제 실제 주물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옵셋 여기서 0.2가 한번 올라가고 0.2.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 공차는 이제 아까 4.4였고 절반하면 2.2였는데 2.2에 우리가 설계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중앙을 잡아야 돼요. 2.2에 중앙을 잡아야 되니까 옵셋 1.1 만큼 올라가서 이 상태로 가공이 돼요. 이 상태로 이제 주물이 만들어져요. 주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주물 오차에서 여기가 되든 뭐 여기가 되든 이제 요만큼을 가공을 해서 가공 여유를 남겨서 0.2mm를 남겨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물 원형은 실제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이어져야겠죠. 실제 주물 원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저 잘라주고 설계상의 치수는 이제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아이고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상선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는 미러로 넘길게요. 미러로 넘겨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트림을 또 잘라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물 원형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결국 14.55로 주물이 만들어져야지 가공이 가능하다. 저 이제 바닥면과 윗면 모두 다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도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직선이 요거는 지워주는 게 낫겠네요. 여기도 직선부는 지워줘야지. 여기서도 이제 갖고 와서 대칭은 이제 요게 적절하지 않겠죠. 저도 더 높아졌으니까. 여기서 가는 실선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주물 원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안 뚫린 상태, 이 상태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두께는 원래 여기 12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m였던 거를 14.55mm로 주물을 제작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14점 대략 이제 정수로 떨어뜨리면 6mm 정도 로 이제 그렇게 이제 주물 원형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혹시라도 내가 주물 회사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주물 원형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주물 원형을 잡는 요 방식이 저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실제 주물 회사에 가면 이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그 주물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 주물 전문가가 보면 야, 이 새끼, 너 씨,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만 했냐. 맞아요. 저는 주물 원형 잡는 거는 제가 실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책상머리 앞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실무적인 노하우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이론상에서 주물을 잡는 건 이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실제 주물은 이제 바닥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이런 주물 원형 잡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표면 거칠기 기호를 딸랑 지금 하나, 둘, 세 개 붙여놓고 끝났어요. 아직 붙여야 될 거 한 잔뜩 있죠. 근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그걸 모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바닥면에 이렇게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이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